우리 중국은 당신을 거부합니다. 여기 중국을 방문하려던 한 여인이 비자 거부로 중국 입국을 못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중국에 가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뉴욕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어릴 때부터 소설 읽기를 좋아해 작가가 꿈이기도 하답니다. 요즘 세계 문학 시리즈를 읽으면서 대지라고 하는 소설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여류 작가 펄벅의 작품이었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그녀의 다른 책들도 읽어보고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펄벅 작가의 책 중에 한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바로 살아있는 갈대라고 하는 소설이었죠. 그 책의 서문에는 한국은 고상한 국민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라는 글을 적어 놓았는데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었길래 이토록 한국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말을 할까 궁금했어요. 한 번은 저처럼 독서를 좋아하는 학교 내 독서 모임에서 중국인 친구 하오란에게 펄벅 작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다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궁금하다며 말한 적이 있는데요. 하오란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뭐가 궁금해?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불과할 뿐이야.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가져다 쓰는 비양심적인 나라이기도 하지. 평소에 똑부러지고 객관적 사실만을 말하는 하오란이지만 한국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감정 섞인 태도를 보이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독서 모임에는 한국인 유학생인 지영도 있었는데 한국이 궁금해진 저는 지영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펄벅 작가 알아? 그분이 한국을 배경으로 소설을 쓰셨던데 한국이 아름다운 나라라고 서문에도 적혀 있었어. 지영은 마치 저의 이런 말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펄벅 작가님의 작품을 한두 가지 정도는 접해봤을걸? 사실 난 한국의 부천이라는 곳 출신인데 그곳에 사회복지법인인 한국펄벅재단과 펄벅기념관이 있어. 그분의 박애 정신을 기리는 단체인 펄벅재단은 다문화 아동과 가족을 돕는 일을 하는 곳이야. 저는 이어서 물었어요. 펄벅 작가가 한국의 시골을 방문했을 때 한 농부가 소를 데리고 가는 걸 보았대. 그런데 소에게 모든 짐을 싣지 않고 자신도 힘들게 짐을 들고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농부에게 물었더니 하루 종일 일한 소에게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할 수는 없다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수고를 덜어주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거야. 짐승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모습을 본 펄벅은 깊은 감동을 받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대. 지영은 내가 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또 다른 일화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국의 시골길을 가다가 감나무에 감을 다 따지 않고 여러 개를 남겨둔 것을 보고 왜 다 따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농부는 겨우내 먹을 것이 없을 새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라는 대답을 했어. 그 이야기도 펄벅 작가에게 큰 영감을 주었지. 이런 일화들로 인해서 펄벅 작가님이 한국이 보석 같은 나라라고 말을 한 거지. 저는 지영의 말을 듣고 한국인의 품성이 어쩜 그렇게 착한 걸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지영이만 봐도 언제나 모범적이고 본인이 할 일을 알아서 하고 다른 친구들을 돕는 것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늘 보았거든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다음 달 엄마께서 휴가 때 유럽 여행을 가자고 해서 그러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한국으로의 여행을 제안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지영에게 한국에 여행할 만한 곳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지영이는 소개해주고 싶은 곳이 너무 많다면서 취향을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혼자 가는 게 아닌 엄마와 함께 가는 거라서 여러 군데를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영이는 방학 때 자기도 한국에 갈 거라면서 다음 달이면 방학 기간일 테니 한국에 오면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같이 다니면서 한국의 명소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면서요.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하오라는 약간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죠. 볼 것 없는 한국은 뭐하러 가니?
방학 때 나도 중국에 다녀올 건데 중국에 여행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가 오면 중국의 명소에 내가 데리고 다녀줄게. 확실히 하오라는 한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매번 한국을 깔보는 말을 할 때면 주변 친구들에게 제가 다 민망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한국을 다녀와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경험하고 나면 하오란에게 한국이 어떤지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잘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원래는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던 것을 한국으로 가자고 엄마에게 말했더니 엄마는 흔쾌히 좋다고 하셨어요. 의외의 반응이었죠. 저는 엄마에게 그렇게 쉽게 허락하실 줄 몰랐다고 고맙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요즘에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는 거 모르니?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의 옷과 액세서리를 파는 쇼핑몰도 가고 싶고 그들의 데이트 장소도 가보고 싶거든.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도 맛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한국이 멀어서 선택지에 없었던 거지. 너무 가고 싶은 곳이었단다. 저와 다른 이유에서 엄마는 한국을 가고 싶어 했던 거죠. 저는 보여지는 것보다는 펄벅 작가님이 감동한 한국인의 따뜻한 성품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저는 한국을 가기 전까지 펄벅 작가의 여러 작품을 계속해서 읽었고 한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살아있는 갈대와 한국에서 온 두 처녀, 그리고 새해라는 작품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조국인 미국을 가장 사랑하지만 그 다음으로 한국을 사랑한다고 유서에 쓸 만큼 한국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는데요. 그녀의 일생을 살펴보니 아주 어릴 때 선교사였던 부모님을 따라 중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긴 했지만 총 38년간 중국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왜 중국이 아닌 한국을 사랑하는 걸까? 좀 의아했어요. 그녀는 한국과의 인연이 꽤 깊었는데 대학을 미국에서 졸업하고 중국으로 다시 건너와 난징대학에서 영문학 교사로 있을 때 한국 독립운동가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중국 신문에 한국의 독립이 마땅하다는 논설을 쓰기도 하고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에 쓴 책인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서 미국인에게 꼭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1931년 대지라는 소설로 미국의 여성 작가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934년 마오쩌둥 정권이 그녀를 제국주의의 시각으로 중국을 왜곡한 작가라며 퇴출당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에서 생활을 하였는데 하루는 케네디 대통령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초대한 자리에서 그녀와 대화 중 한국 주둔 미군들에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그냥 일본의 지배에 놔두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한국이 일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느냐며 미국이 영국의 지배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보라면서 따끔하게 받아쳤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큰 기업인 유한양행의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와 친분이 있었는데 부천의 유한양행 소사공장이 이사를 가게 되자 유일한 박사의 도움으로 그 부지를 매입하여 1964년 한국펄벅재단 소사희망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곳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 미군들의 한국 주둔으로 태어나게 된 혼혈 고아들을 돌보고 입양을 보내는 등의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직접 소사희망원을 방문해서 아이들을 씻기고 돌보는 등 한국에 대한 애정이 컸다고 하네요. 한국에 가면 꼭 한국펄벅재단도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죽기 몇 년 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동행하려고 했지만 자신이 오랫동안 살았던 중국에서 거절당하며 결국 중국을 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중국은 정말 왜 그런 걸까요? 시간은 흘러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저보다 엄마가 더 들떠서 난리였죠. 꾸미는 걸 좋아하는 엄마는 한국의 화장품을 모두 사올 거라며 단단히 벼르고 있었거든요. 약 15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내고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어요. 생각했던 대로 한국은 굉장히 깨끗하고 청결했어요.
한국의 공공시설이나 화장실이 깨끗하다는 건 한국을 여행해 본 사람들에게서 항상 듣는 말이거든요. 첫날은 피곤하니 호텔에서 편하게 지내자는 엄마의 말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미리 예약했던 한강공원 근처의 호텔에서 쉬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지영이가 호텔 근처로 오기로 했거든요. 깨끗한 호텔에서 충분히 잠을 잤더니 아침 일찍 눈이 떠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높은 빌딩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죠. 어젯밤에는 화려한 조명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더니 낮에는 참한 모습의 풍경이었어요. 호텔에서 간단하게 조식을 먹은 후 지영이와 연락하여 한강공원에서 만났어요. 때마침 주말이라서 그런지 이른 시간에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돗자리를 펼쳐놓고 누워있는 커플들도 있었고 유모차에 아기를 태워나온 부부와 친구들끼리 놀러온 건지 떼지어 다니는 학생들까지 모두의 표정은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여유롭게 걷고 있는데 뒤쪽에서 갑자기 아기가 우는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 유모차를 끌고 가던 아이 엄마가 발을 헛디뎠는지 넘어지면서 유모차도 같이 옆으로 넘어진 거예요. 아기는 놀라서 울고 있고 아기 엄마는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주변에 있던 아이얼은 할 것 없이 우르르 그 주변으로 오더니 유모차를 세우고 아기를 달래고 아기 엄마를 부축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기가 다친 데는 없는지 여기저기 살피는 아주머니와 유모차가 넘어지면서 가방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졌는데 그 물건들을 주섬주섬 가방에 담으며 아기 엄마에게 건네주던 학생들과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지나가는 시민들까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펄벅이 감동했던 한국인의 모습이구나. 쏟아진 물건 중에는 지갑도 있었는데 훔쳐갈 생각을 하기는커녕 하나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이런 모습을 지켜본 엄마와 저는 지영이에게 물었죠. 정말 한국인들은 모두 저런 거야?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다니 보고도 믿기질 않아. 지영이는 한국인 대부분은 그렇다고 말해줬어요. 쓰레기가 거의 없는 공원의 모습도 인상 깊었어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없었고요. 저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사진을 찍었는데 한국을 무시하던 하오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죠. 걷다 보니 배가 고프더라고요. 지영이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더니 편의점에 라면을 먹어보겠냐고 하는 거예요. 한강공원에 오면 라면은 필수 코스라면서요? 엄마도 좋다고 하셔서 라면을 사기 위해 우리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의 라면은 미국에서도 먹어보긴 했어요. 예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짜파구리의 등장으로 엄청 유행을 했었고 BTS 멤버들이 불닭볶음면을 먹는 모습이 방송되면서 인기를 끌었었죠. 저는 신라면을 먹어보았는데 적당히 매운맛이 나는 아주 맛있는 라면이었어요. 한국 라면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동안 한국 라면보다 훨씬 저렴한 일본의 라면은 찬밥 신세가 되기도 했었죠. 편의점에 들어가자 엄청난 라면의 종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신라면은 당연히 있었고 엄마는 안성탕면을 골랐죠. 라면을 사서 2층으로 올라가니 즉석라면을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있었어요. 용기에 있는 바코드를 찍으니 작동이 시작됐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였죠. 중간에 저어주는 것도 있지 않았고요. 보글보글 맛있게 끓은 라면을 가지고 공원 쪽으로 가서 먹기로 했어요. 한강공원에는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배달존이 있었는데 배달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간간히 보였습니다. 한강을 보면서 라면을 먹으니 기분이 묘했어요. 한강 근처에는 고층 아파트도 많던데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한강을 매일 볼 수 있으니 정말 부러웠죠. 제가 본 한강공원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있었고 오리배를 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시즌마다 여러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는데 기회가 되면 참가해보고 싶더군요. 지영이는 서울에 소개해주고 싶은 곳이 많이 있지만 한국의 전통가옥인 한옥이 있는 북촌 한옥마을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장소라고 했는데요. 한옥은 사진으로만 봤었지
직접 본 적은 없어서 궁금하기도 했답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생활 한옥촌으로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시끄럽게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였어요. 옛날 부자들이 살던 동네라고 하였는데 곡선으로 이루어진 지붕이 인상 깊었고 웅장해 보이면서도 아름다웠어요. 한옥에 대해 검색해보니 여러 명칭들이 나왔는데 외국인인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명칭들이어서 이해하기 힘들었죠. 한옥에는 초가집, 기와집, 너와집, 귀틀집이 있는데 설명보다는 사진으로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기와집을 한옥으로 부른다고 하더군요. 근처에는 한국의 전통 의복인 한복을 빌려서 입을 수 있는 상점도 있어서 엄마와 저는 한복을 빌려 입어보기도 했는데요. 은근히 입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 개를 겹쳐 입어야 해서 여름에 한국에 갔더라면 정말 더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원분이 한복 입는 것을 도와주셨는데요. 먼저 속바지를 입고 그 위에 속치마를 입었어요. 그리고 한복 치마를 입고 저고리를 입었답니다. 한복 치마를 입을 때는 가슴을 꽉 조여서 끈을 묶었는데 순간 헉 소리가 났어요. 저고리에 달려있는 긴 끈을 고름이라고 했는데 엄청 정성스럽게 예쁜 리본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더라고요. 한복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더니 아름답고 신비한 모습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입을 때는 너무 번거롭고 입는 과정이 복잡해서 괜히 입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입은 모습을 보니 입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와 사진을 여러 장 찍고 한국에서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었답니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지영이가 추천한 닭볶음탕을 먹으러 식당으로 갔어요. 닭볶음탕은 고추장을 베이스로 한 양념을 넣고 여러 가지 채소와 닭을 한데 넣은 국물을 자작하게 졸인 닭 요리였는데요. 미국에서의 닭 요리는 닭고기 수프 또는 오븐에 넣고 구워 먹거나 닭가슴살을 샐러드에 곁들여 먹는 정도라서 닭볶음탕은 굉장히 생소했어요. 우리가 갔던 곳은 매운맛을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저는 신기했죠. 가장 매운맛을 먹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지만 한국인은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가장 매운맛을 주문하는 사람도 꽤 많다고 했어요. 엄마가 매운 걸 잘 못 드셔서 우리는 보통 맛으로 주문을 했어요. 여러 가지 채소 반찬을 먼저 주셨고 채소와 닭이 들어있는 큰 냄비를 버너 위에 올려주었어요. 가스불을 켜고 끓어오르면 먹어도 된다고 하더군요. 빨간 양념이 너무 매워 보여서 겁이 났지만 맛있어 보이기도 했답니다. 직원분이 더 필요한 건 없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마주치는 한국인들마다 친절과 배려의 끝판왕이었죠. 이런 나라에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 기다리니 음식이 끓고 충분히 국물도 줄어서 감자를 먼저 먹어보았어요. 푹 익은 감자가 너무 부드럽고 양념이 배어서 정말 맛있었는데요. 약간은 매우면서 단맛도 많이 나는 것이 충분히 먹을만 했어요. 지영이는 흰쌀밥에 양념을 얹어서 비벼 먹으라고 했는데 지영이를 따라 채소와 닭고기를 양념에 함께 밥 위에 올려 비볐어요. 그리고 한 숟가락을 떠먹었죠. 너무 맛있어서 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엄마도 저도 서로 얼굴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다른 테이블에 먹는 손님들은 술안주로 많이 먹더라고요. 닭고기를 먹고 남은 양념에 볶음밥을 해 먹어도 맛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죠. 양념에 김가루와 잘게 썰은 김치를 넣고 맛있게 볶아진 볶음밥까지 싹싹 긁어 먹었답니다. 저는 김치는 빨간 김치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얀 김치도 있더군요. 지영이는 백김치라고 했어요. 백김치도 정말 맛있었는데 미국에도 백김치를 팔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매일 먹고 싶은 맛이었거든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하루를 보내고 지영이와 헤어지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내일은 펄벅 기념관에 가보기로 하고 지영이가 사는 부천에서 보기로 했어요. 부천으로 가는 지하철 노선을 알려줘서 그리로 가기로 했죠. 사실 지영이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영이는 오히려 자신의 나라 한국을 저와 엄마에게 소개해 줄 수가 있어서 기쁘다고 했어요. 지영이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한국인은 이렇게 다 친절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건지 아무튼 너무 고마웠어요. 다음 날 지하철을 타고 부천으로 가서 펄벅 기념관에 도착을 했답니다. 펄벅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고 그녀가 한국의 다문화 아동들에게 바친 헌신과 희생을 기념하는 곳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박진주라는 예쁜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펄벅을 한글로 바꾸면 그 이름이 된다는 것이 신기했죠. 그녀의 숭고한 정신을 인정한 서울시는 1968년 3월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한국을 여행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는데요. 펄벅 작가님이 왜 한국은 고상한 국민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근본이 따뜻한 심성을 가진 한국인에게 감동했던 그녀처럼 저도 한국에서 따뜻한 감정을 여러 번 느꼈거든요. 미국에 돌아와 한국에서 겪은 일과 현재 한국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중국인 친구 하오란에게 모두 보여주고 말해주었더니 하오란은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한국의 고층 빌딩과 한강공원의 모습, 북촌 한옥마을과 음식 사진을 보더니 좀 놀란 눈치였죠. 엄마와 저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주고 따뜻한 배려를 느끼게 해준 한국이 그립네요. 오늘은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진 미국의 대학생 제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